감사합니다. 이번에 미디어 교육 운영학교 특수학급 제가 올해 수업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사례 위주로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발표 순서는 이런 식으로 특수학급 소개를 좀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에 대한 간략한 개요, 특수학급 미디어 교육이 제가 16차 시를 진행했는데 그거를 다 풀기는 조금 힘들 것 같고 각 차시마다 주요 활동을 했던 결과물을 좀 간략하게 보여드리는 형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16차 시를 진행을 했더니 그런 교육의 어떤 성과나 효과가 조금 나타났습니다. 이 학급 친구들이 작년에 의해서 제가 올해 2년 정도 이렇게 미디어 교육을 진행하는 학급이라서 그런 성과나 변화를 좀 알려드리고요. 마지막으로는 아무리 이렇게 교육을 진행을 해도 아쉬운 점이 너무 많습니다. 아쉬운 점과 어떤 개선 방향에 대해서 설명하는 형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제가 작년부터 그 은평구에 있는 소재의 고등학교에서 특수학급 친구들에게 미디어 교육을 진행을 했습니다. 1학년부터 3학년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올해는 한 11명이었고 작년에 한 13명, 그러니까 10명 이내의 학생들로 좀 구성이 되어 있고요. 3월부터 10월까지 16차시 배정받은 시간이 32시간이었고요. 매주 그 50분씩 연강을 통해서 수업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운영 목표를 제가 나름대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우선은 디지털 미디어 이해와 활용을 좀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게 목표를 잡았고요. 두 번째는 감정 표현과 온라인 소통 능력. 그러니까 우리 특수학급 학생들이 어떤 비장애 학생들에 비해서 자신의 어떤 생각이나 마음을 표현하는 게 좀 많이 서투릅니다. 그래서 그 서툰 부분을 미디어를 통해 갖고 표현을 할 수 있게 좀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올해는 조금 가장 중점을 다른 우리 강사 선생님들이나 교사 선생님들도 아마 이 생성형 AI 쪽에 수업을 좀 많이 진행하셨을 거라고 보는데요. 저도 생성형 AI 기반 그러니까 도구를 통해 갖고 학생들과 창작 활동을 하는 수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협력과 디지털 시민성을 좀 키울 수 있게 교육의 목표를 잡아보았습니다. 네, 교육 설계에서는 한 3가지 정도 핵심 원칙을 제가 좀 잡았는데요. 우선은 비장애인 학생들에 비해서 이해하는 속도나 편차가 큽니다. 특수학급 친구들은. 그래서 학생 수준에 맞춰서 좀 단계적으로 천천히 이제 미디어에 대해서 이해를 했으면 그걸 이제 표현하는 단계, 그 다음에는 도구를 활용해서 창작하는 단계, 이렇게 단계적으로 좀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아마 그 특수학급이나 특수학교 수업을 나가 보신 선생님들은 이해하시겠지만 반복학습이 되게 중요합니다. 작년에 물론 그 스마트폰 그 편집 어플을 교육을 하고 영상도 만들었는데 올해 다시 하니까 친구들이 하나도 모르더라고요. 기억을 못하고 있고. 그래서 작년에 썼던 도구를 올해 다시 그 도구를 가지고 이렇게 수업을 진행을 해서 반복학습을 좀 했고요. 그 다음에 직접 체험을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디어 리터러시, 그 다음에 디지털 시민성, 생성형 AI가 약간 융합될 수 있게 균형을 좀 잡아서 제가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이제 16차 시를 처음부터 이렇게 단계를 이렇게 나눠서 설계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의뢰를 받고 제가 쭉 16차 시 수업을 한 거를 설계를 좀 이렇게 나눠봤더니 이렇게 3단계로 나눌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미디어의 이해와 그 다음에 미디어를 함께 공존하고 그 다음에 안전하게 디지털을 사용할 수 있는 단계가 이렇게 모아지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미디어로 그 표현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미디어 제작, 사진도 찍어보고 간단한 동영상도 제작을 해보는, 그래서 미디어 창의 표현 단계라고 이름을 붙여봤고요. 마지막에는 생성형 AI를 활용해서 창작을 할 수 있는 그림책을 이따 제가 보여드리겠지만 아주 작은 조그만 많은 장수를 만들 수는 없었고요. 그 그림책을 함께 만들어 보면서 이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서 창작하는 활동으로 이렇게 3부분으로 나누어지게 교육 프로그램이 나누어졌습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말씀드린 그 1단계가 대략 앞쪽 차시에 많이 진행을 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보기 좋게 정리는 했는데 사실은 이 차시가 이렇게 쭉 진행된 건 아니고 중간에 다른 차시에도 진행됐는데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이 부분은 이쪽에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나누어 봤고요. 이제 첫 번째는 대부분 이제 미디어의 이해, 그래서 미디어가 뭐고 미디어의 종류, 그다음에 예전에는 이런 미디어를 사용했는데 요즘은 어떤 미디어를 사용하는지, 그래서 미디어의 변화와 사용 습관, 그래서 나는 어떻게 미디어를 사용하는지 첫 시간에 늘 이제 주로 하는 활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두 번째는 우리 특수학급 친구들이 상대방을 이해하거나 자신의 이렇게 생각을 잘 표현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 감정을 좀 부정적인 감정이 느껴졌을 때 이 부정적인 감정을 좀 긍정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림책, 제가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감정의 구급상자 라는 그림책을 통해서 활동을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자신이 그런 감정을 느꼈을 때 어떻게 좋게 긍정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지 그 구급상자 만드는 활동도 해봤고요. 세 번째는 이제 사진의 기록성이었는데 사진의 기록성에서 뭐 플리처상 뭐 보도 사진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한 다음에 이제 본인들이 이제 친구들의 모습을 찍어준 사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연예인의 포토 사진이 유명하잖아요. 저도 이제 그걸 좀 이제 따라서 우리 사진을 갖고 우리가 예쁜 포토카드처럼 이제 꾸며보자 해서 그런 쪽으로 갔고, 네 번째는 이제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좀 같이 이제 경험하기 위해서 이때도 그림책을 하나 사용을 했습니다. 안녕 폴이라는 그림책, 지구 온난화에 관련된 문제인데 그 그림책을 가지고 함께 이제 내가 이제 지구 온난화를 좀 줄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실천 방안을 만들어 보고, 이거를 그냥 좀 그 사이트 같은 데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보드 게임을 가지고 이렇게 게임이랑 같이 연결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그 5, 6, 7을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디지털 안전 쪽에 관련된 그 파트입니다. 그 오픈 채팅방을 작년에도 한번 만들어서 그 학생들하고 이제 자료나 본인들의 결과물을 오픈 채팅방에 올려서 공유도 했거든요. 물론 패들렛도 매 시간마다 사용하는데 이제 선생님이 그 오픈 채팅방을 사용하는 건 좋은데 항상 이렇게 당부를 하시더라고요. 수업이 끝난 다음엔 바로 폭파해 주세요. 그러니까 없애달라고. 그래서 그게 그냥 그대로 있으면 우리 친구들이 밤낮 없이 막 이렇게 올린다거나 좀 이상한 내용을 또 올린다거나 이럴 수 있어서 그거를 항상 이제 사용 후 바로 없애달라는 말씀을 듣고, 우리 친구들에게 그 카카오톡, 그 온라인의 어떤 대화에 대해서 예절에 대해서 필요가 하겠다 해서 이 수업을 넣었고요. 그 다음에는 그 디지털 안전 중에 개인정보, 우리 그 특수학급 친구들도 개인정보가 어떤 거라는 거 알고 있거든요. 내 얼굴, 뭐 내 이름. 그래서 이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 게임을 통해서 좀 같이 연결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요즘 그 작년부터 이 딥페이크 약간 범죄가 좀 심각해지고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어떤 학생이 갑자기 3학년인데 선생님 저희도 딥페이크 안 해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필요하니? 이게 일반 자기들 이 학교에서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가 많이 이제 나오고 아마 교육도 실시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럼 우리도 이번에 딥페이크에 대해서 같이 해보자 해갖고 이렇게 구성이 됐고요. 다음부터는 제가 이제 차시에 가장 핵심되는 그 활동의 결과물을 조금 넣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활동은 아까 그 미디어의 어떤 변화 이해를 하는데, 이게 미디어 파노라마라는 활동지, 저희는 이런 활동지나 이런 활동을 같이 연구하는 선생님들과 함께 사실은 혼자 특수학급 수업을 진행하기에는 자료도 많이 부족하고 매년 어떤 수업 주제로 해야 될지 좀 막막해서 같이 연구하는 선생님들과 함께 활동지도 만들고 막 이렇게 교환도 같이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한 선생님이 이 활동이 굉장히 유용했다는 얘기를 듣고 저도 이렇게 해봤는데, 여기에 보시면은 학생들의 약간 특징이 보입니다. 앞에 학생은 자기가 좋아하는 캐릭터로 이렇게 분류를 했고요. 뒤에 학생은 자기가 즐겨보는 가족과 함께 보는 미디어,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활동으로 미디어 퍼즐이라고 해서 사실 이거는 초등학교 3, 4학년을 위한 이제 교재에 나왔던, 제가
여기 밑에 이제 출처를 밝혔는데 이 교재에 있는 건데 저도 이제 복사를 해서 우리 특수학급 친구들한테 마지막으로 이제 어떤 친구는 TV 퍼즐을 만들어보고 어떤 친구는 보시면 텔레비전 뭐 이렇게 퍼즐을 사실 그냥 퍼즐만 주면 조금 오래 걸리고요. 저 원본 사진을 주고 그다음에 빈 용지를 주고 잘라진 퍼즐을 준 다음에 이렇게 맞춰보는 활동으로 1차 시를 마무리했고요. 두 번째는 아까 그 우리 학생들이 감정 표현이 좀 서투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그 함께 연구하는 선생님께서 아주 좋은 책을 추천해 주셔서 감정의 구급상자 컬러 몬스터라는 그림책이고 나중에 선생님들도 수업에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몬스터가 어떤 감정 표현을 컬러로 이렇게 얘기하는 캐릭터인데 여기 들고 있는 그 구급상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 구급상자를 만드는 활동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책글을 읽고 여기 이제 사례를 보시면 뭐 이제 감정 온도계 내가 지금 어떤 감정일까? 뭐 이렇게 하고 또 이제 이때는 좀 스티커를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나눠주면서 이게 스티커로도 붙여보고 뭐 이모티콘도 붙여보고 그 다음에 이 옆에는 뭐냐면 책 속에 어떤 감정을 조절하는 방법에 이 만다라트 도안을 색칠하는 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도 한번 해볼까 하고 나눠줬더니 저 위에 그 도안은 굉장히 꼼꼼하게 색칠이 돼 있고 아래는 이렇게 한 가지 색깔로 이거는 다 학생들의 어떤 개인적인 그 어떤 성향인데 우리 특수학급 친구들한테 가끔 놀라는 부분이 뭐냐면 수업을 잘 참여를 거의 안 하는 친구가 저런 활동을 하나를 주면 저것만 계속합니다. 굉장히 꼼꼼하게 옆으로 그 선 밖으로 색깔이 나가면 안 돼요. 그래서 굉장히 꼼꼼하게 하는 학생이 있는 반면 그냥 이제 저렇게 조금 다른 색깔을 칠해볼까? 제 말을 듣지 않죠. 본인이 원하는 식으로 이렇게 다르게 나와서 한번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그 2차 시 때 감정의 이제 구급상자인데 저희가 구급상자를 만들기엔 재료비도 좀 많이 들고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다 보니 저 복주머니가 하나에 1,000원 정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복주머니를 사고 저기다가 제가 이제 뭐 사탕, 뭐 밴드,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그 책 속에 나왔던 감정 이렇게 좀 화가 난 감정, 뭐 좀 불편한 감정일 때 이렇게 뭐 산책을 한다거나 음악을 듣는다거나 그런 내용의 이제 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재료를 굉장히 많이 좀 줬습니다. 그래서 밴드에 내가 이럴 때 이 밴드를 쓰겠다. 그리고 이럴 때는 이 사탕을 먹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마지막에는 여기 이렇게 한 친구 거예요. 저기 그 밑에 아래쪽에 있는 게 그리고 아이들이 하나씩 이렇게 가져갈 수 있게 네, 진행을 하였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사진의 기록성이 주 수업이었고요. 우선 뭐 할 때 영상으로 뭐 이제 그 플리처상에 대해서도 보고 하는데 그 보도 사진의 상을 우리 친구들이 상도 잘 안 받아봤지만 본인이 상을 준 경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을 주는 사람의 입장이 되는데 저거는 이제 제가 이런 발표를 할 줄 몰라서 결과물을 많이 찍지는 못했습니다. 요즘. 근데 이제 저건 제가 이제 샘플로 보여준 거고요. 여러 가지 보도 사진을 그 학생들이 직접 찾으면 좋은데 시간상으로 조금 힘들어서 나누어 줍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제가 나누어 주고 그 중에서 이제 마음에 드는 어떤 친구들은 저희 그 학생들이 대부분 남학생이에요. 한 명 빼고. 그래서 이제 스포츠 선수의 어떤 사진이나 이런 걸 또 많이 이제 선택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상 이름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러면은 상을 줄 때 내용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용도 이제 잘 이제 힘들면 옆에 이제 선생님이 조금 도와주거나 해서 이렇게 상을 줘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의 포토카드를 만들기 전에 인물에 대한 걸 하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학생들이 호기심을 좀 이제 하기 위해서 퀴즈를 내봤습니다. 이게 이제 처음에는 이제 유재석 보면 바로 다 맞추고 하죠. 그리고 저희 그 수업을 받는 학생 중에 마동석을 굉장히 좋아하는 학생이 있어요. 우리 아마 수업을 해보신 선생님들은 좀 느끼실 텐데 한 가지에 꽂혀 있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한 친구는 그 어떤 가수고요. 한 친구는 무조건 뭐만 하면 이제 마동석이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를 위해서 마동석 퀴즈도 내보고 마지막에 저기 보면은 학생 사진이 하나 있는데 그 마동석을 좋아하는 학생입니다. 이러면 같은 반 학교 그 학급 친구들이기 때문에 이름도 맞추고 제 사진도 하나 이렇게 넣어보기도 하고 해서 인물 사진을 맞추는 퀴즈를 끝난 다음에 이제 마무리 활동으로 서로 찍어줬던 사진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학생들의 그 개인 정보 때문에 이제 다 얼굴을 이렇게 이모티콘으로 가리긴 했는데 사진은 제가 인화를 해서 줍니다. 네, 이건 전주에 좀 같이 찍었어요. 그리고 이제 인화된 사진을 받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저기 밑에 보시면은 저런 거는 다 이제 어떤 쿠팡이나 뭐 이런 사이트에 쉽게 구할 수 있는 사진 꾸미기, 그래서 키트를 하나씩 나눠주고 사진을 넣고 여기서만 끝나면 안 될 것 같아서 뒷장에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적게 한 다음에 사실은 저거는 실제 전시한 건 아니었고요. 제가 이제 아이들한테 이런 식으로 해보자 하는 거였고 실제 교실에 저렇게 이제 달아서 전시도 하고 같이 나와서 사진도 찍고 이러면서 마무리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4차 시가 이 공존에 관련된 문제인데 이렇게 사례를 이렇게 쭉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카카오톡 아까 말씀드린 실제 카톡방을 해본 다음에 저 방은 없습니다. 들어가셔도 이제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얘기를 나누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디지털 안전. 네, 카웃이라는 그 사이트 많이 써보셨을 거예요. 그걸로 이제 게임을 하고 나서 우리 공익 광고 보고 제가 이제 나누어진 이미지에서 어떤 개인 정보가 침해됐는지 찾아보는 활동이었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민수예요. 네. 친구 준호가 반장 선거에 나왔을 때 있었던. 네, 요거는 이제 딥페이크라서 제가 딥페이크를 하나 만들어서 네, 친구들한테 어떤 사례를 공유하고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약간 반장 선거 그리고 이제 퀴즈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창작 표현 단계인데요. 요 표현 단계에서도 1분 남았으니까 제가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그 사진 퀴즈를 좀 넣어갖고 일부분 보고 맞추는 건데 저걸 되게 좋아하고 그 옆에 거는 뭐냐면 저희가 2년 전에 학습 공동체에서 만들었던 그 포토카드인데요. 저 사진을 보고 사진에 대한 정보를 우리 친구들이 직접 한번 써보는 활동이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사진을 찍어보고 아주 간단하게 편집을 해보는 활동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또 이제 저희 재단 선생님이 예전 연수에서 한번 해서 저희가 이제 그 샷에 대해서 배울 땐 제가 이걸 많이 사용하는데 요 옆에는 샷이고 여기는 모듬을 만들어 갖고 이렇게 이야기를 좀 만들어 보는 활동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유튜브 많이들 하시는데 유튜브 탐색하고 유튜브에 대한 나의 생활을 좀 점검해 보는 활동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진 게 나도 유튜브 크리에이터 해갖고 실제 원고를 써서 나는 뭘 좋아하고 나는 어떤 걸 좋아합니다. 이제 2인 1조로 친구들과 해갖고 키네마스타라는 어플로 같이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제가 신경을 썼던 건데 이 부분을 많이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생성형 AI 단계고요. 제가 처음에는 바로 책 만들기를 할 수 없어서 여러 가지를 하는데 이때 가장 많이 사용된 게 제미나이 그 사이트 도구를 사용했습니다. 아무래도 학교에 구글 계정이 있기 때문에 쉽게 접속할 수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미지를 만들어보는 이제 화가를 좀 따라해보는 것도 하고 뭐 이렇게 재미있는 이미지를 좀 만들어보는 것도 하고요. 그 다음이 이제 제미나이로 5장면에 아까 여기 말씀드린 대로 이런 책인데 굉장히 장수가 한 5장면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제를 좀 연습한 다음에 이걸 가지고 아이들이 이미지를 만들어서 하는 요 단계까지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는 PDF로 만들었는데요. 캔바로 만들었는데 이거는 아이들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만들어줬습니다. 그 아이들이 올린 걸 갖고 제가 만들어주고 우리가 감상하는 건 같이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요렇게 요 마동석 좋아하는 친구 일부 장면을 좀 가져왔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아기상어 또 그때 친구들이 좋아해서 이런 활동을 했고 그 다음에 요렇게 해서 실물 그림책까지 이렇게 만드는 활동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못 들려드릴 것 같은데요. 이거를 노래 가사로 바꾸는, 그러니까 같은 주제를 또 다른 좀 표현으로 해갖고 이제 그 노래 그 스토리를 제미나이의 노래 가사로 변형을 시키고 그걸 순호로 가져와갖고 음악을 만든 노래 그림책이라고 해서 만들었는데 되게 재밌는데 아쉽지만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마지막 차시에는 저희가 이제 제미나이의 뭐 나노 바나나 기능이 있잖아요. 변환이 되는 기능. 이때는 꼭 주의점이 내 얼굴 사진만 반드시 사용해야 된다. 자기 얼굴을 축구하는 모습, 뭐 만화 스타일이라든지 이렇게 만들고 캔바 사용을
많이는 못 배웠는데 간단하게 그 캔바에 있는 무료 이미지와 영상을 넣고 요 중에 마음에 드는 사진을 한 장 넣어갖고 나는 누구일까라는 영상을 요거는 친구들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이것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에 교육 성과를 좀 빠르게 얘기 드리면 우선은 이런 미디어 활동과 디지털 도구로 인해서 우리 학생들이 자기 표현력이 향상이 됐다는 거. 그리고 AI가 너무 어렵게 느껴졌는데 이 친구들은 AI를 도구를 활용해서 어떤 소통이나 창작의 도구로 사용했다는 게 좀 변화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대부분은 개인 활동을 하지만 모듬 활동을 통해서 이렇게 모듬 활동을 통해서 협동과 소통 능력도 강화되고 그다음에 뭐 이제 마지막으로 뭐 디지털 시민성이 완전하게 되진 않았지만 그 단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계점이라고 생각하면 학습 속도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좀 힘든 점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AI 도구가 이 친구들이 고등학생이라 계정이 뭐 이렇게 접속하고 어려운 건 없었는데 조금 더 직관적이고 교육용 플랫폼이 나오면 어떨까 이런 생각. 그다음에 특수학급용 AI 어떤 활용 교환이 좀 나오면 어떨까. 그러면은 일선에서 많이 활용될 것 같고요. 학교에서만 이렇게 활동으로 그쳤는데 내년에 아마 이 학교를 또 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역사회와 연계해서 우리 학생들이 했던 결과물을 같이 좀 공유하고 발표하는 자리도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빠르게 지나갔는데 제 발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그 AI 리터러시 교실 수업 사례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수원제일중학교 교사 이송희입니다. 저를 소개하자면 97년도 3월에 이제 첫 발령을 받았고요. 현재 근무하고 있는 수원제일중학교가 첫 발령지입니다. 지금 이제 처음 발령 받았을 때랑 이름이 바뀌어서 지금은 제일중학교인데요. 수원 여중이라고 하는 곳에 발령을 받았고요. 5개 학교를 거쳐서 지금 29년 차 기술과정 교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또 애니어그램에 또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애니어그램으로 보는 교사 속마음이라고 하는 책을 함께 작업했고요. 지금 선생님들과 함께 그걸 통해서 수업 속에서나 아니면 학교 생활 속에서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그 AI 리터러시 교실 프로그램에 대한 수업을 진행하고 그거에 대한 사례를 발표하는 건데요. 일단 그것을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고 어떤 고민 속에서 그것이 나오게 되었는지 그리고 저희 학교에서 또 하는 수업에 대해서 또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요. 학생들이 그걸 어떻게 생각했는지 그리고 2학기에 또 그걸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AI 리터러시 교실을 제가 이제 시작하게 된 것이 일단 저희 학교의 현황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저희 학교가 수원시에 있는 학교거든요. 수원 대도시잖아요. 대도시의 학교이지만 사실은 좀 규모가 좀 작아진. 제가 처음 발령받았을 때는 한 학년에 11개 반 이렇게 있었던 학교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찌된 사유로 지금 7개 학급이 있고요. 1, 2, 3학년 합쳐서 총 학생 수가 100명인 아주 조촐한 학교입니다. 거기 안에서 제가 기술 교과를 담당하고 있으면서요. 1학년 한 반 있어요. 4시간 제가 들어가고요. 2학년 주당 2시간으로 2개 반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학년도 2개 반인데 주당 3시간이어서 이렇게 시간을 제가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1, 2, 3, 그러니까 3개의 학년의 수행평가 100%의 수업을 진행하는데 엄청 사실은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도 있었어요. 수업에 대한 집중을 좀 해야 되는 부분들. 근데 1학년에 이번 이제 자유학기 처음 들어오면서 1학기 주제 선택을 1시간, 그렇죠? 주당 1시간이죠. 17시간을 이제 한 학기를 계획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기술교과와 이걸 주제 선택을 잘 연결해서 할 수 있을까 이거를 고민을 했어요.
고민을 했는데 우리 학교 그러니까 2002 개정 교육과정에 디지털 소양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강조하고 있죠. 그러니까 다른 여러 가지 교과와 이런 디지털 소양을 좀 융합해서 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현 시대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도 있었고 또 기술 가정 교사, 기술 교사로서의 가지고 있는 약간의 부담감 뭐 이런 것도 또 있었고요. 교실 안에 보시면 저렇게 떡하니 있잖아요. 충전함이 부담스럽게 있는데 저거를 그러면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까? 함께 좀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좀 고민을 좀 했었어요. 그래서 그럼 한 학기 수업을 제가 이제 1학년 1학기 이제 수업을 고민을 하면서 캔바나 패들렛이나 아니면 구글 같은 것들을 그러니까 제 교과 시간에 어느 정도 기본 소양을 아이들이 갖출 수 있게 하면 선생님들이 그 다음 수업 이용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서 그걸로 이제 자유학기에 대한 수업을 설계를 했어요. 기본적으로 정말 로그인 하는 것부터, 그러니까 구글 아이디 만들어서 로그인 하는 것부터. 근데 1학년 아이들이라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이런 걸 좀 다뤘으니까 좀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사실은 생각했거든요. 근데 저희 학교의 여건이 그래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아이들이 그닥 수월하게 따라오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아이들 일일이 이렇게 1대1로 가르쳐 줘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부터 시작해서 캔바에 대한 기본적인 걸 이렇게 해주면 아이들이 다른 교과 시간에도 뭐 이렇게 포스터 만들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함께 수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수업 계획을 했는데 이런 플랫폼 안에서도 보면 AI가 다 접목이 되어 있거든요. 그 안에. 그래서 AI가 대세이다 보니 AI가 다 접목이 되어 있어서 그러면 이 AI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도 내가 좀 가르쳐 보고 싶다라고 하는 고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고민이 있던 차에 한국 언론진흥재단에서 이게 중학생을 위한 AI 리터러시 교실이라고 하는 거를 공모를 한다라고 하는 포스터를 봤습니다. 그 공모를 발견하고 내용을 보니까 너무 괜찮았어요. 12차시이면 저 17차시를 이제 꽉 채우지 않아도 되고 그래서 여차여차 굉장히 괜찮다 그래서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어쨌든 조금 체계적인 AI에 대한 수업을 저의 적은 노력으로 제가 3개 학년을 다 이렇게 가르치다 보니 그걸 체계적으로 뭔가 준비할 수 있는 여력이 좀 부족한데 그런 부분을 좀 보충할 수 있는 기회가 됐죠. 그래서 리터러시 교실 프로그램을 좀 보시면 파트가 3파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그러니까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AI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 뭔지부터 시작해서 AI가 어떻게 학습하는지, 지도학습이냐, 비지도학습이냐, 강화학습이냐, 뭐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학습하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고요.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아이들 기초부터 하는데 좋았고요. 그다음에 파트 2에 가면 뭐 AI의 거짓말,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하죠. AI가 세종대왕이 넷북을 던졌다, 막 이런 얘기가 검색된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AI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무조건 검색하면 그거 다 믿을 수 없다.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실제 이제 실습과 같이 접목되어 있어서 조금 이따 제가 화면 보여드릴 건데요. 그런 부분들이 있고 세 번째는 그런 미디어, 그러니까 AI를 활용한 저작물. 그래서 카드 뉴스 만드는 거, 뭐 이런 것도 있고, 팩트 체크하는 거, 가짜 뉴스, 뭐 이런 내용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이제 수업한 거 부분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 시에 아이들과 처음에 재밌게 했었던 활동인데요. 자, 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그래서 일단 로그인해서 들어가면 이렇게 화면이 나와요. 그럼 이 화면에서 보시면 이렇게 차시별로 12차시가 보이시죠? 12차시가 있고 그 12차시 안에 그 차시가 또 한 차시가 또 이렇게 세부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안에 보면 가운데 이렇게 어떤 순서로 수업하는지도 친절하게 나와져 있어서 제가 뭐 굳이 애써 많이 설명하지 않아도 아이들은 그냥 샥 보면 어떻게 수업하는지 알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약간 게임처럼
그 AI가 만들어낸 게 어떤 거냐 이걸 고르는 게임 비슷한 거라서 애들이 굉장히 재밌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뭐 사이트 연결해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중에서 굉장히 그 정말 점수 진짜 높게 나온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니? 그때 그 친구는 약간의 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게임을 굉장히 좋아하는 친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딱 보면 저도 아닌 것 같은데라고 저도 여러 번 되게 많이 틀렸거든요. 그러니까 잘 모르겠어요. 정말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건지 아니면 진짜 사람 거 찍은 건지.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인공지능이 정말 섬세해가지고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이렇게 해서 아이들과 많이 맞춘 친구 뭐 이렇게 제가 이제 먹을 거 사탕도 주고 이렇게 하면서 진행했고 그 친구한테 어떤 비법으로 그렇게 했니?라고 물어봤는데 그 친구가 약간의 감이었던 것 같아요. 뭔가에 이런 그래서 그 비법은 정확하게 제가 알아내지 못해가지고 저도 대충 저의 감으로 해봤는데 50%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했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시면 저기 오른쪽 끝에 보면 이렇게 풍선처럼 생긴 부분에 누르면 거기에 이제 검색 AI처럼 해서 뭐 궁금한 거 아이들이 생기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머신러닝과 딥러닝의 차이 뭐 이런 것들 아이들이 질문해요. 저도 잘 모르잖아요. 거기다 질문하면 거기 쫙 떠요. 그럼 얘들아 이렇게 이런 거래 이렇게 하면서 함께 이렇게 하면서 수업할 수 있었고요. 그 위에 또 단추를 눌러보면 그 동기화 시키는 것들이 있어요. 아이들 수업을 아이들 그러니까 화면이 제가 하는 거 따라오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 화면이 같이 뜨도록 동기화되는 그런 기능도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어서 아이들하고 수업하기가 엄청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데 이제 사전에 교육을 시켜주세요. 이제 선정되고 나면 교사 사전에 시켜주시고 그 부분 충분히 듣고 또 모르는 부분은 또 이렇게 질문 드리면 굉장히 친절하게 답변을 해주셔서 무리 없이 수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차시에 이렇게 이제 카드 뉴스 AI로 활용한 카드 뉴스를 만드는 수업을 마지막으로 이제 진행을 했는데요. 여기 프로그램 안에서는 이제 미리 캔버스를 이용했는데 저희는 아이들하고 제가 학기 초에 캔바 수업을 진행했기 때문에 그 캔바를 가지고 아이들과 카드 뉴스 만드는 걸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근데 여기 보면 이제 그 실습도 하고 간식도 받고 이렇게 또 이벤트를 해주셔가지고 아이들 거 이렇게 작성하고 그거 가지고 보냈더니 간식 도넛하고 음료 보내줘가지고 아이들하고 또 방학식 하는 날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캔바 안에서도 AI로 이미지 만들어내서 이렇게 없는 건 그렇게 하고 뭐 이렇게 찾아서 하고 이런 것들을 안내했더니 아이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만 방법만 알려주면 아이들이 충분히 창의성을 발휘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아주 애들이 1학년인데 괜찮을까 결과물이 근데 나름 괜찮았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반 전체 거 해서 보내서 이렇게 간식도 받았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수업 사례는 요거는 이제 저희 AI 리터러시 교실 파트 3하고 좀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저희 학교 2학년에 민주시민 교육이 있는데 그 민주시민 안에서 이렇게 팩트체크 교실을 진행을 하세요. 이것도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주신 프로그램이에요. 팩트체크 교실이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걸 아이들이 2학년 때 그 민주시민 수업 시간에 그거를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랑 이제 연계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제 2학기 때는 3학년들을 데리고 요 리터러시 교실을 다시 또 진행을 할 건데 요 부분은 그래서 이제 살짝 이렇게 보고 패스하거나 이미 아이들이 이제 진행을 해봤어서 그 프로그램이 아마 더 탄탄하게 16차시로 구성되어 있었던 거라 더 아마 깊숙이 다뤘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이렇게 교육과정 봐서 제가 조금 내용을 좀 조절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진행된 수업. 그래서 제가 수업을 이제 운영하면서 가장 이제 감사했던 거죠. 체계적인 어떤 커리큘럼을 제공해 주셔서 제가 적은 노력으로 이렇게 수업을 진행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그러니까 다소 초반에는 조금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1학년 아이들인데요.
이거를 이제 로그인 하는데 제가 1시간이 걸렸어요. 1시간이 날라갔어요. 그래서 첫 시간에는 뭐 멘붕이 돼가지고 어떡하지 이거 애들하고 수업할 수 있을까 막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 시간부터는 조금 아이들이 들어오는 속도가 조금 빨라졌고 제가 케어할 아이들이 점점 줄어들어서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그 첫 시간의 기억이 아직도 이제 열이 확 오릅니다. 1시간을 이렇게 통으로 저희가 그러니까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다 보면 그런 경험 많으시죠? 로그인 하다가 1시간 끝나버리는 수업은 정작 못하고 네 그렇게 진행해서 그러니까 진행을 했고요. 그러니까 한번 진행하고 나니까 그 다음은 좀 괜찮았어요. 그리고 2학기 때는 그래서 아이들의 아까 그 보여드린 것들이 단원을 또 선생님들이 구성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아이들한테 어렵다 그러면 뺄 수 있고 그렇게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고 있어서 2학기 때는 제가 이제 저희 3학년을 대상으로 진행할 거라서 조금 이제 아이들 수준에 맞는 걸로 조절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학년 아이들이 그 부분에 보면 약간 게임적인 요소도 있고요. 뭐 퀴즈도 있고 그다음에 안에서 직접 이제 그 AI에 대해서 뭐 학습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도 체험하고 하니까 애들이 조금은 더 체계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인지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반응을 보였고요. 그다음에 3학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조금 제가 3차시까지밖에 진행하지 않아서 그래도 1학년보다는 좀 수월하게 이해하고 조금 더 빨랐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한 차시를 온전히 다 실행하지 못해서 반 나눠서 이렇게 진행한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이렇게 시간이 로그인하고 막 이런 시간들 때문에 그렇게 잘라지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렇게 해서 어쨌든 수업을 진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1학기 때는 1학년은 12차시까지 온전히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운영을 해봤고 3학년은 시간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3차시까지만 진행했고 근데 다행히 2학기에 또 선정이 돼서 2학기에는 4차시부터 12차시까지의 내용으로 구성해서 지금 수업을 할 예정이고요. 그러니까 3학년이 그 정보통신 단원이 있어요. 기술 교과에 그거랑 연결해서 제가 수업을 진행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그 적은 노력으로 굉장히 수준 높은 좀 체계적인 이런 커리큘럼을 제공해 주셔서 제가 감사히 수업을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그 감사한 마음으로 이 그 사례 발표해 달라고 부탁하셨는데 감사한 마음으로 제가 그렇게 받았으니까 이 정도는 해드려야지라고 생각하면서 준비했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혹시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질문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 문덕초등학교 교사 서용리입니다. 저는 앞에 소개한 것처럼 25년차 초등교사고 현재 1학년 2반 담임 교사인데요. 1, 2학년을 위한 미디어 탐험대 교구제를 작년에 개발했고 올해 아이들과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교재 개발 배경과 실제 수업 사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교구제를 개발해달라는 의뢰를 받고 어린이와 미디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언론진흥재단의 23년도 조사를 보면 아이들은 하루 평균 3시간 정도 미디어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주 사용 목적은 동영상 시청인데요. 굳이 이런 조사 결과를 보지 않아도 아이들 삶에 얼마나 미디어가 익숙한지는 여러분들 다 공감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에게 미디어가 무엇일까요? 라고 질문을 하면 대부분의 아이들은 답을 하지 못합니다. 저희 반 아이들한테 물어봤더니 가장 많이 되돌아온 답이 전자기계라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또 아이들이 태어날 때부터 미디어를 접했기 때문에 미디어를 엄청 잘 다룰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여가로서의 미디어와 학습으로서의 미디어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앞에 발표하신 선생님이 중학교 1학년의 아이를 갑갑하다고 그러셨는데 초등학교 1학년은 얼마나 갑갑하겠습니까? 네, 아이들이 유튜브 재생 같은 건 잘 하지만 기본적으로 수업을 위한 QR코드 스캔이라던가 포털 사이트에 접속해서 검색어를 넣는 활동들은 거의 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3, 4학년 정도 되면은 공교육에서 사회나 과학 과목에서 검색 활동들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학교에서 배운 능력들이 있는데 초등학교 1, 2학년은 사실 학교에서 뭔가 배워서 익혀서 아이들이 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 2022 개정 교육과정에는 초등학교 1학년 내 미디어 교육이 어떻게 반영되어 있을까요? 국어의 매체 단원이 있는데요. 국어 매체 단원은 일상 매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애니메이션을 다루는데요. 애니메이션을 보고 내용을 파악하고 그다음에 아이들이 감동적인 부분을 글과 그림으로 표현해 보는 활동들이 있습니다. 통합교과에서는 조금 더 다양한 미디어들이 나오는데요. 자신이 상상한 걸 미디어로 표현해 본다던가 궁금한 것을 미디어로 탐색해 보는 활동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구글 뮤직랩을 활용해서 음악을 만들어 본다던가 3D 사진을 찍어 보는 것, 그다음 착시 사진 찍기, 뮤직비디오 만들기 이런 것들이 있고요. 안전도 다루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과이존, 영상 과이존, 그다음에 댓글이나 SNS 상의 대화 예절 등에 대해서 대화 예절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교육 과정의 성취 기준과 현재 1, 2학년 아이들의 미디어 사용 능력 그 사이에는 간극이 존재하는데요. 이 간극을 메꾸고 아이들에게 좀 유의미한 학습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 미디어 탐험대 단원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총 20개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한 단원은 80분 2차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개 단원은 4개 정도의 모듈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미디어가 무엇인지 알아보는 것, 일상 속의 미디어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것, 미디어에서 안전과 권리, 그다음에 놀이 형식을 통한 미디어 체험이 있습니다. 모든 수업 안은 지도서, 그다음 수업용 PPT, 그다음에 동기 유발을 위한 애니메이션, 활동지, 교구제가 한 세트로 제작돼 있고 미카 사이트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손쉽게 다운로드 받아서 수업에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기존의 그 언론재단 캐릭터인 로니를 비롯해서 이야기를 이끌어갈 다니와 제이 캐릭터를 만들었습니다. 아이들한테 친숙한 스토리텔링 기법으로 20개의 단원을 구성했습니다. 모든 교구제는 KC 인증을 받아서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의 안전까지 고려하였습니다. 그럼 각 수업에 대해서 수업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다행인지 불행인지 좀 짧아서 제가 모든 수업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간략하게 대표적인 수업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모듈인 미디어가 무엇인지 알아보기에서는 미디어의 정의를 알아보고 옛날과 오늘날의 미디어를 비교해보고 미디어의 정보 전달 기능을 알아보고 인터넷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 인터넷 활용 방법, 그 다음에 이것들을 다 통합해서 내가 좋아하는 미디어를 소개해보는 활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미디어는 내 친구 단원인데요. 이 단원에서는 로니, 다니, 제이가 놀이공원에 갔다는 상황을 전제하고 아이들이 하루 동안 접하게 되는 다양한 미디어를 살펴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얼마나 다양한 미디어가 있는지를 알게 되고 자기 생활 경험과 연결해 봅니다. 그래서 내가 사용해 본 미디어를 글과 그림으로 나타내 봅니다. 처음에 국어 교과서에도 나타났듯이 아이들이 1, 2학년에서는 글뿐 아니라 그림으로 자신의 감정이나 아니면 그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표현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미디어 카드 게임을 하는데요. 아이들에게 친숙한 딩고나 메모리 게임, 원카드 등을 활용한 미디어와 미디어가 아닌 것 등을 구별해보는 활동을 하게 됩니다. 옛날과 오늘날의 미디어인데요. 1, 2학년 아이들은 신체 활동을 무척 좋아합니다. 역할글 형식으로 앞에서 미디어를 사용하는 장면, 정지 화면을 만들어보고 무엇인지 맞춰봅니다. 여러분들 이게 무엇일까요? 이거는 신문을 보는 장면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빙고 게임, 옛날과 오늘날의 미디어를 알아보고 빙고 게임을 해보고 그다음에 아이들이 미디어를 소개하는 날개책을 만들어 보게 됩니다. 3단원에서는 유의로서의 미디어와 정보로서의 미디어를 구별해 봅니다. 아이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미디어로 정보를 찾는 방법입니다. 다양한 미디어로 정보를 찾을 수 있음을 아이들에게 알려주고
그러면 포털 사이트에 들어갔을 때 어떤 검색어를 넣어야 할지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마지막 단원인 내가 좋아하는 미디어는 전체적인 테마를 보물찾기라는 형식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스크래치 속에 숨은 미디어가 무엇일지 상상해보고 스크래치 활동으로 보물 미디어를 찾아보고 내가 좋아하는 미디어를 소개해보고 보물상자 안에 내가 좋아하는 미디어를 넣어서 꾸며보는 활동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모듈은 일상 속 미디어 비판적으로 바라보기 단원인데요. 이 단원에서는 뉴스, 광고, 신문, 텔레비전 등의 다양한 미디어에 대해서 비평적으로 바라보고 직접 제작해보는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단원을 배우고 나서 미래에는 지금 미디어의 불편한 점을 생각해보고 개선점을 나타나게 미래에 어떤 미디어가 있는지 만들어보는 활동을 하게 됩니다. 광고보기 단원인데요. 사실 아이들이 PPL이나 뒷광고에 대해서는 거의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광고가 될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광고의 특징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눕니다. 광고는 많은 사람들이 보아야 하고 그다음에 눈에 띄어야 되죠. 그 특징이 드러나게 5개 광고를 만드는 활동을 해봅니다. 텔레비전은 아이들이 좋아하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포스트잇에 적어서 앞에 붙여보라고 하고 몇 가지로 유목화를 해봅니다. 텔레비전 볼 때 유의할 점에 대해서 알아보고 내가 프로그램을 제작한다면 어떤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싶은지 극장책 형태로 만들어서 아이들이 인형극처럼 놀이까지 해보는 것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미래에는 어떤 미디어가인데요. 이거는 이제 그냥 미래의 미디어를 상상해봐가 아니라 지금 미디어에서 불편한 점을 생각해 보라고 했습니다. 저는 아이들이 기술적인 문제를 많이 얘기할 줄 알았어요. 이게 첫 번째 그림이 이제 스마트 안경이고 두 번째가 스마트 헬멧이거든요. 스마트 안경 같은 경우는 제가 예시로 구글 글래스를 얘기를 해준 건데요. 근데 놀랍게도 아이들이 기술적인 측면보다는 내용적인 측면의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위에는 지금은 아이와 어른이 함께 볼 수 있는 채널이 없다는 게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에는 아이와 어른이 함께 볼 수 있는 채널이 많이 생길 거라는 걸 상상했고요. 두 번째 밑에 아이는 게임을 할 때 목숨이 자꾸 없어지는 게 지금 불만이래요. 그래서 네, 목숨이 무제한인 게임이 미래에 나올 것이라는 걸 상상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유튜브에서 재생되는 형태인데요. 아이들이 자유롭게 띠 학습지에 칸수를 정해주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4칸, 6칸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리고 꼭 이 띠를 잡아 당겨서 유튜브 재생되는 것처럼 해서 아이들과 즐겁게 수업했던 기억이 납니다. 세 번째 모듈은 미디어에서의 안전과 권리인데요. 나의 미디어 하루를 생각해서 미디어 조절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아이들과 미디어 안전뿐만 아니라 미디어 안에서의 어린이 권리도 같이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미디어 안전 단원 저희 1학년 아이들하고 수업 진행한 건데요. 제가 이 단원 진행하면서 너무 깜짝 놀랐던 게 1학년이지만 아이들이 미디어에서의 안전에 대해서 엄청나게 잘 알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이들이 가장 많이 나온 게 욕설이거든요. 그래서 SNS 상에서의 욕설이나 게임하다가 기분 나쁜 말을 들었다던가 TV를 켰는데 욕이 나왔다. 욕설에 대한 이야기를 제일 많이 했습니다. 두 번째는 공포인데요.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면 아이들이 공포에 대해서 상당히 양가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포에 대해서 되게 관심도 있고 궁금해하면서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것에 공포를 느끼기도 하거든요. TV에서 무서운 장면을 봤다던가 유튜브에서 라부부를 뭐 이렇게 막 자르고 그런 걸 봤대요. 세 번째 아이는 로블록스 들어갔더니 이렇게 뭘 클릭했더니 거기서 눈알이 쏟아져 나왔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광고 이야기도 많이 했는데요. 이 활동을 할 때 아이들이 위에 자기가 겪은 위험 상황을 하고 밑에는 이제 서로 친구들하고 보여주면서 댓글을 주고받는 활동을 하거든요. 이 활동이 되게 유의미한 게
선생님이 이런 위험이 있어라고 말하는 것보다 아이들이 서로의 작품을 보면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댓글을 보면 아이들의 미디어 이용 형태도 알 수 있는데 여기 맨 왼쪽에 보면은 광고가 나와서 짜증이 났다는 댓글에 저희 반 아이가 돈 아까웠겠다. 그러면 그거 하지 말고 집에서 넷플릭스 봐라고 썼어요. 이 친구네 집은 넷플릭스 프리미어를 쓰는구나. 이걸 보고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활동을 하면서 댓글 지도도 같이 하는데 댓글 작성할 때 이상한 닉네임 쓰지 말고 본인 이름을 적어서 책임감 있게 댓글을 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깜짝 놀랐는데요. 아이들이 벌써 미디어의 신뢰성을 파악을 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유튜브를 봤는데 외계인이 있다고 했는데 자기가 그걸 믿을지 말지 고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은 우리가 어리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모든 미디어를 다 그냥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댓글 단 친구도 자기도 거기에다가 아니야 이게 아니라 진짜 있을까 모르겠다 이런 댓글을 달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디어에서 체험인데요. 캐릭터 만들기는 캐릭터를 만들고 캐릭터 가면을 쓰고 놀이를 하는 거, 그 다음에 재미있는 사진을 찍어보는 거, 그 다음에 지도를 이용해서 세계 여행을 떠나보는 것, 간단한 애니메이션 원리를 파악하는 것, 그다음에 픽셀레이션 이용해서 스톱모션 애니메이션 만들어보는 것, 내 생각을 영상으로 만들어보는 단원입니다. 아무래도 영상 제작이나 사진 촬영 같은 거는 교사 주도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저는 이걸 1년 프로젝트로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1학기 때 통합 교과 중에 탐험에서 계속 이제 우주로도 가고 애들이 계속 뭐 외계인도 만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캐릭터 만들기를 외계인 캐릭터를 만들도록 했어요. 그래서 이름도 정하고 성격도 정하고 외계인 능력도 정해봐라. 그다음에 외계인이 그럼 어떤 능력이 있을지 사진 찍어보고 그다음에 그거를 픽셀레이션으로 만들고 영상으로 만드는 활동인데요. 이게 다 완성된 건 아니고 제가 영상을 편집하는 능력이 아주 조악해서 영상 자체 퀄리티가 좋지는 않지만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스토리도 아이들이 만든 거예요. 우리 반에 외계인이 나타났다는 거고 아이들이 외계인 가면을 쓰고 나타났는데요. 위에 보면은 아이들이 만든 외계인 이름인데 이걸 보더라도 아이들 특징을 알 수 있어요. 되게 모범적인 아이는 자기 이름에서 못 벗어나고 되게 그 자유로운 영혼들은 이름도 되게 자유롭게 막 정합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한 제미나이 앱을 활용해서 이제 우주선하고 합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외계인이 교실에서 나타나서 픽셀레이션으로 여러 가지 자유롭게 움직이고 그다음에 막 순간 이동도 하고 그다음에 장풍도 쏩니다. 이 중간 활동은 지금 이제 11월에 상상 교과서랑 연결해서 이게 미완이거든요. 아직 완성된 건 아니고 저희 반에 이제 이 이글루가 있는데 이게 이제 아이들이 블랙홀로 빠지는 곳이라 그래서 이제 외계로 다시 돌아가는 설정으로 그래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인사를 전해야 할 차례인데요. 제가 수업 진행했던 것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활동지로 마무리를 하려고 그래요. 제가 이걸 발견했을 때 이걸 그린 저희 반 아이한테 네가 선생님 이렇게 강의를 나가게 해주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이거는 진짜 평생 써먹을 수 있겠다. 아이가 어린이 안전에 관련된 건데 뭐라고 적었냐면 어린이들은 미디어 안에서 자라날 수 있어요 라고 적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분들이 어린이가 미디어 안에서 자라날 수 있기 때문에 미디어 교육에 관심을 갖고 미디어 교육을 함께하고 계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1, 2학년 미디어 탐험대 개발 배경, 지향점, 실제 수업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미디어 수업들로 아이들이 자라나는 미디어 환경이 좀 더 풍성해지고 안전하고 즐거운 공간이 되길 바라봅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서 초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세진입니다. 오늘 해외 교사 연수 수업 적용 사례 발표를 맡았는데요. 제 소개를 잘 해주셔서 소개는 넘어가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발표 요청을 받았을 때 제가 2년 전에 갔던 해외 연수와 관련해서 갑자기 메일이 왔더라고요. 이 해외 연수에서 어떤 시사점을 얻었고 이걸 통해서 어떻게 교실 현장에서 적용을 했는지 그런 물음을 주셨는데 좀 2년 전이다 보니까 조금은 기억을 꺼내서 고민해보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아무튼 이 해외 연수가 저에게 정말 좋은 기회였는데 그 기회를 계기로 어떻게 교실 현장에 적용을 했는지 수업 사례를 위주로 오늘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갔던 해외 연수는 싱가포르 연수였는데요. 이 싱가포르를 갔던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이 당시 열렸던 트러스티드 미디어 서밋, 에이펙 서밋이 이 싱가포르에서 열렸었기 때문입니다. 이 서밋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허위 조작 정보와 팩트체크, 뉴스 리터러시, 그리고 미디어 검증을 다룬 연례 컨퍼런스로 열렸는데요. 이 컨퍼런스에서는 에이펙 지역의 여러 허위 조작 정보 문제들이 있었고 그 문제와 관련해서 각 기관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또 어떤 점을 발전시키면 좋을지 그런 여러 논의사항을 이어갈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언론이나 교육기관, NGO, 정책 협력 구조를 통해서 여러 발전 사항들을 소개를 받을 수 있었고요. 이 서밋이 무엇보다 의미가 깊었던 것은 2023년에 열린 서밋 그 다음 해인 2024년이 전 지구적인 선거의 해라고 열릴 정도로 굉장히 많은 나라가 투표를 실시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약 20억 명의 투표를 실시했던 해인데요. 이 해인 그 2023년 그 전해인 2023년에는 이러한 선거와 관련해서 여러 허위 조작 정보나 가짜 뉴스와 관련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대응하면 좋을지에 대한 논의 사항을 주요 중점을 두고 논의를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짧다 보니까 기억 속에서 이제 꺼내서 어떤 사례가 인상 깊었는지 한번 가져와 보았는데요. 대표적으로 기억났던 사례 중에 이 일본의 공영방송인 NHK의 프로젝트였습니다. 이 NHK에서는 전통 일본의 스토리텔링 방식을 활용을 해서 재미난 컨텐츠를 유포를 했는데요. 이 컨텐츠가 이제 한 명이 다역을 하면서 굉장히 추상적인 필터 버블이나 확증 편향 등의 이런 미디어 리터러시와 관련한 개념을 대중들에게 생활 밀착형으로 유머러스하게 풀어냈다는 그런 특징이 있었습니다. 또 그 과정에서 인플루언서와 협업을 해서 팬덤 기반의 자발적인 확산도 있었고 또 SNS를 통해서 젊은 층을 대상으로 확산이 되었다는 그런 특징이 언급이 되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런 컨텐츠들이 있으면 조금 더 대중적으로 이 미디어 리터러시와 관련한 여러 논의를 더 확장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아마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노력을 해주시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 사례로는 호주의 스퀴즈 퀴즈라는 팟캐스트 사례였는데요. 이 팟캐스트는 주목할 만한 점이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뉴스 팟캐스트라는 점입니다. 하루에 10분씩 뉴스를 듣는 팟캐스트였는데요. 이 팟캐스트를 통해서 뉴스를 그냥 듣는 것뿐만이 아니라 보드게임이나 그런 여러 가지 게이미피케이션 요소를 활용해서 단계별로 배지를 획득하는 그런 게임 요소를 넣어서 아이들이 뉴스를 듣고 그것에 대해서 비판적인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그런 수업으로 이어지는 모습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들을 보면서 굉장히 미디어 리터러시 수업을 다양한 플랫폼을 활용하기도 하고 또 다양한 게임 요소를 활용하기도 해서 즐겁게 이어갈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시사점을 얻게 되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 당시에 이제 뜨거운 감자였던 허위 정보, 가짜 뉴스, 페이크 뉴스,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런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문제에 대해서 이 교실 현장에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다뤄야 할지 교사로서 좀 고민이 깊어지는 그런 장이기도 하였습니다. 한국 역시 탈진실 시대라고 명명이 되면서 굉장히 허위 정보가 많고 또 정치적으로 양극화되고 또 언론에 대한 신뢰 문제에 대한 논의가 심화되는 중이었는데요. 근데 이 과정에서 2023년에는 특히나 이 팩트체크라는 개념이 굉장히 많이 언급이 되었습니다. 국제적으로도 그렇고 국내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저는 이 팩트체크라는 개념이 이 지금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허위 정보나 여러 정치적 양극화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질문이 제 마음속에 스멀스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렇다 할 것이 이 팩트 체크라는 것이 사실을 체크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에서 시작된 건데, 이 무엇을 과연 진실이라고 할 수 있을지, 또한 그 팩트를 검증하는, 사실을 진위를 검증하는 것만으로 이 여러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이 관계들이나 맥락들을 이해할 수 있을지, 그 뒤에는 어떤 해결책이 있을지라는 고민이 들었는데요. 그리고 또 이 정보의 진위를 따지는 과정에서 어떤 그 텍스트 안에 숨겨진 권력 관계나 사회적 맥락 등이 간과되지는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 과정에서 저는 비판적 리터러시라는 개념에 집중을 하게 되었는데요. 비판적 리터러시라는 개념을 선생님들도 알고 계시듯이 매체 텍스트를 능동적으로 탐색하고 분석하고, 또 그뿐만이 아니라 그 속에 숨겨진 이데올로기나 권력 담론 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명명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비판적 리터러시를 이 시대의 여러 문제에 대해서 좀 접목시켜서 어떤 수업을 설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 앞에서 보았던 여러 국제적인 사례들을 통해서 다양한 요소들을 활용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과정에서도 저는 뉴스에 주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뉴스라는 것이 이전에는 단순한 정보성 메시지였다고 했지만, 지금은 너무나 많은 기관이나 어떤 사람들의 특정한 의도나 관점을 담은 메시지로 변화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관점이 담긴 뉴스를 수업에 활용한다면 조금 더 학생들이 다양한 관점을 접할 수 있고, 또 자신이 속해 있는 그런 현실 사회의 문제를 깊이 있게 탐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연구에서도 그 뉴스 활용 수업에 대해서 많은 긍정적인 영향을 주목을 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이 교실에서 뉴스를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선생님들이라면 아마 아실 것 같은데, 공감을 하실 것 같은데, 교사의 정치적인 중립성에 대한 문제가 저희의 수업에 좀 제약을 가져왔습니다. 국내 법조항에도 있듯이 교사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사실 이것은 국내 문제뿐만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이미 많이 언급이 된 문제였습니다. 교사가 어떤 뉴스나 이런 정치 사회적 이슈를 다루기에는 이런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굉장히 주저하게 만드는 현실이다라는 그런 지적들이 많이 언급이 되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비판적 리터러시를 실천하기 위해서 뉴스 수업을 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다가 이 비판적 리터러시 교육 실천의 핵심 원리에 주목을 하였습니다. 이 중에서는 정치적 사회적 의도를 갖고 실제 세계에서 사용되는 텍스트를 활용한다라는 이야기도 있었는데요. 또 이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뉴스를 활용하려면 저는 아이들의 행위 주체성을 좀 발현시킬 수 있는 방법을 수업 설계에 접목시키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행위 주체성에 대한 이야기는 선생님들께서 이미 잘 아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지는 않아도 될 것 같고, 저는 여러 가지 수업의 설계 방식을 활용해서 최종적으로 5차시의 수업을 설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뉴스 중에서도 제가 어느 정도 큰 틀을 잡아줘야 하잖아요. 큰 주제를 뭐로 선정을 할까라는 고민을 하다가 아마 지금 전국대회의 큰 주제인 AI 시대라는 거와 좀 연관이 될 것 같은데, 저는 AI 디지털 교과서라는 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굉장히 복합적으로 있었는데요. 일단 그 해에 제가 수업을 진행을 2024년, 2025년 둘 해 다 6학년들에게 적용을 해봤는데요. 그 해에 국내에서 이 AI 디지털 교과서라 함은 AI 혁신 교육 정책 그리고 기술 혁신이라는 프레임 하에서 굉장히 많이 홍보가 되었는데, 그 반면 여러 가지 프라이버시, 형평성, 여러 논란이 교차한 뜨거운 사회적 이슈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뉴스를 보면 굉장히 많은 관점이 담겨 있었어요. 교육부의 목소리나 출판사의 목소리나 교사들의 목소리, 학부모들의 목소리. 하지만 제가 열심히 찾아봐도 학생들이 당사자로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목소리가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AI 디지털 교과서에 대해서 이 교육의 당사자인 학생들이 좀 더 알아보고 또 이것에 대해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보자, 그러면서 이 수업을 설계하게 되었습니다. 네. 수업은 총 5차시로 진행을 했는데요.
간략하게만 간단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1차 시에서는 이 AIDT에 대한 개념을 잘 모르는 학생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AIDT를 홍보하는 영상, 그리고 AIDT에 대해서 약간 비판적으로 다룬 영상, 이렇게 두 편을 보여주면서 AI 디지털 교과서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을 갖도록 하였습니다. 그런 다음 좀 상상력을 풍부하게 만드는 교사 특유의 그런 목소리를 발현해서 아이들에게 우리가 오늘부터 AI 디지털 교과서를 사용해야 하는 시범 학급에 선정이 되었어 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면서 상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수업을 진행을 했는데요. 내일부터 당장 AI 디지털 교과서를 우리가 써야 한다면 어떻게 될까? 라는 질문을 통해서 토의 토론을 진행을 했습니다. 모든 별. 그래서 그 과정에서 아이들이 궁금한 점, 기대되는 점, 걱정되는 점을 작성을 막 했는데요. 그 중에 제가 인상 깊었던 걸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일단 기대되는 점으로는 아이들이 AIDT를 쓰면 학생들이 직접 글씨를 쓰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라면서 좀 편리할 것 같아 라는 그런 기대되는 점을 뽑기도 했습니다. 또 선생님을 도와주는 보조 선생님의 역할로서 좀 우리들의 자기주도 학습을 도와주지 않을까?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요. 반면에 걱정되는 점으로도 굉장히 많은 점이 뽑혔는데, 예를 들어 뭐 시력이 나빠질 것 같다라는 게 공통적으로 이야기가 되기도 했고요. 또 정말 현실적인 문제도 나왔는데요. 아이들 선생님들은 공감하시겠지만 지금 노트북을 사용할 때마다, 태블릿을 사용할 때마다 와이파이가 안 되는 문제를 많이 겪으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런 상황도 아이들이 많이 겪어봤기 때문에, 아니 AIDT로 교과서를 쓰면 이 와이파이가 지금처럼 안 될 때 우리는 그런 공부를 못하는 거 아니야? 라고 걱정을 하는 목소리도 공통적으로 들렸습니다. 네, 이런 상상력을 기반으로 다음은 뉴스를 직접적으로 분석을 했는데요. 이 선정된 조금 긍정적인 뉴스, 그리고 부정적인 관점이 담긴 뉴스를 각자 한 편씩 이렇게 크게 프린트를 해줘서 이 안에서 저는 질문의 틀만 제공해 줬습니다. 예를 들어 뉴스에서 여기서 제일 전하고 싶은 말은 뭘까? 여기에서 쓰인 사진은 어떤 사진이지? 여기에서 어떤 사람이 인터뷰가 되었지? 어떤 표현이 매혹적으로 쓰였지? 기사에서 빠진 목소리는 무엇이지? 등의 질문을 던져주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굉장히 흥미로웠던 점은, 저는 아무런 그 전에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여기에는 학생 이야기가 빠졌어. 이번에도 학생 이야기가 빠졌어. 여기에 교육부 의견도 나오고 교사 의견도 나와. 근데 학부모 이야기도 나올 때도 있고. 근데 우리 이야기는 어딨지? 라고 이야기는 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점입니다. 또 한 모둠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 학생이 실험 대상으로 쓰인다는 그런 기사였는데요. 근데 학생은 우리는 실험 대상이 아니다라는 걸 말하고 싶어. 이 AIDT를 시범적으로 운영한다라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우리는 공부하는 사람이지 실험 대상이 아니야. 만약에 우리가 이 AIDT를 쓰는 실험 대상으로 선정이 되면, 그러다가 실패를 하면 우리가 우리의 시간을 뺏기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거는 제가 작년에 했던 수업인데요. 그 과정에서 분석할 때 아이들이 굉장히 정치적인 맥락을 파악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기사를 봤을 때 AIDT에 대한 내용인데 왜 갑자기 정치 이야기가 나오지? 이건 뭔가 상관이 없는 것 같아. 이건 어떤 정권에 대해서 그냥 깎아내리려고 핑계를 댄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기사를 분석하고, 이제 기사에서 어떤 관계자들이 언급이 됐는지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과정에서 이해 당사자들이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지 파악을 했습니다. 거기서 아이들이 이야기한 게 교육부, 학생, 학부모, 교사, 출판사였습니다. 그래서 총 이렇게 5가지 역할을 정한 다음에 각 모둠에 한 명씩 각자 역할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똑같은 역할을 맡은 다른 모둠원들과 같이 모여서 그 관점이 담긴 기사를 찾고 거기에서 말하고 있는 주장들이나 근거를 정리를 했는데요. 이 이유는 이 뒤에 이어질 역할극 토론 때문이었습니다. 이 뒤에 토론 과정에서 자신들이 역할에 이입을 해서 주장을 해야 했기 때문에 열심히 근거를 찾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 과정에서 학생들은, 출판사를 맡은 학생들은 예를 들어, 아니 이렇게 출판사가 열심히 AIDT를 지금 만들었는데 이걸 교과서가 아니라 교육 자료로 쓴다고? 그럼 우리는 돈도 날리고 판매량도 대폭 줄여서 적자를 보는 상황이네 라면서 현실적으로 이 사회 문제를 깊이 있게 파악하는 모습을 보기도 했습니다. 또 교육부 입장 논의 과정에서 굉장히 흥미로웠던 점은,
학생이잖아요, 아이들은 일단. 근데 학생으로서의 정체성과 교육부의 감정이입을 한 그런 역할극으로서의 정체성에서 충돌이 생기는 그런 모습도 포착할 수 있었습니다. 아니, 학생으로서 생각했을 때 AIDT에 대해서 반대할 내용이 너무 많은데 우리는 교육부야. 그럼 어떻게 해야 하지? 우리가 장점을 뭘 어필해야 할까?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온 걸 볼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토론도 진행을 했고요. 그 과정에서 아이들이 제 생각보다 너무나 적극적으로 토론을 진행을 하더라고요. 그 감정이입을 짧은 시간 내에 해서 정말 언성이 높아질 정도로 토론을 진행을 했고, 결국에는 뭐 이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뭐 학생들이 디지털 교과서 선생님한테 집중을 못하게 돼서 선생님이 사라질 수가 있다. 선생님이 있을 필요가 없게 된다. 그래서 디지털 교과서를 없애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는 모습도 보였고요. 출판사 역할, 일단은 선생님이 할 일이 없다고 하셨죠. 오히려 선생님은 좋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AI가 도와주니까 라고 하면서 이렇게 굉장히 적극적인 토론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차시에는 제안하는 글쓰기가 있는데요, 국어 교과서에. 그래서 그거와 연계를 해서 본인의 AIDT에 대한 제안하는 글을 쓰고, 그리고 실제로 선택 과제를 주었습니다. 교육부에 이런 청원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어떤 여러 가지 기관을 알려주고, 주말 동안 혹시 원하는 친구는 이렇게 직접 글을 써서 올려봐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 한 4명 친구가 주말 동안 글을 올렸고, 그리고 이렇게 교육청으로부터 답변을 받는 아주 좋은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학생들은 내가 이 교육 정책에 엄청난 영향을 준 것 같아 라면서 자부심을 느끼는 모습도 보여줬고, 아이들에게 이걸 공유하면서 같이 굉장히 기뻐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네, 시간이 부족한 관계로 이제 수업 사례에 대한 설명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강의 요청을 일단 해외 연수에 대해서 받았기 때문에 해외 연수를 조금 홍보를 하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 해외 연수에서 들은 여러 사례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미 국내에서 많이 이루어진 사례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선생님들은 이미 그 수준을 넘어서 훨씬 뛰어난 그런 역량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계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제가 느낀 점은, 해외 연수에서 저는 정말 더 서밋도 물론 너무 좋은 기회였지만, 그 과정에서 같이 참여한 그 미디어 교육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선생님들과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되었다는 점이 저에겐 굉장히 의미가 깊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회의 장이 많은 선생님들께 다시 열렸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담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희미하게 함성 소리도 나오는 것 같은데 네, 편안하게 감사하는 마음을 전달을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그 해외 연수 과정에서 또 얻은 여러 가지 정보들을 함께 나눠주셨는데요. 김세진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아마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들 많이 올리셨을 거예요. 제가 앞서 유튜브라 그랬는데 저희 유튜브 송출은 안 하고 있고요. 여러분께서 QR코드를 스캔하셔서 질문 남겨진 것들을 저희가 취합을 해서 지금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앞서 발표 주셨던 네 분의 선생님께 여러분께서 주셨던 질문 받는 시간 잠시 갖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질문부터 보여주실까요?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선생님은 연구를 계속하시고 연수 기회를 받으셔서 이런 성과를 보여주고 계신데요. 다른 선생님께 전파 공유한 사례가 있을까요? 네, 오늘 전파하셨는데 네. 혹시 개인적으로도 전파한 사례가 있으실까요? 마이크를 좀 전달 드릴까요? 네, 지금 방금 발표 주셨던 우리 김세희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사실 선생님들도 아시겠지만 한 번 기회를 얻으면은 이런 강의 기회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게 되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게도. 그래서 그런 여러 연수를 통해서 사례를 말씀을 드리고는 있는데, 저도 이제 어떤 사례를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그러면 한 사례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 캐대언 유명하잖아요. K-팝 데몬 헌터스. 그래서 그 K-팝 데몬 헌터스와 관련해서 수업을 진행했는데, 그 K-팝 데몬 헌터스의 뭐 이야기 줄거리도 물론 중요하지만 저는 조금 생태계, 미디어 생태계에 초점을 맞춰서 수업을 진행했었습니다. 그 K-팝 데몬 헌터스의 성공의 과정 속에서 연관되어 있는 여러 기관들 그리고 사람들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관련된 뉴스를 분석을 하면서 방금 말씀드린 사례와 좀 연관이 있게 뉴스 분석 수업 사례를 진행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있습니다. 네,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면 메일로 보내주시면 제가 자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특수학급은 개별적인 지도, 반복 학습 때문에 일반 학급에 비해서 진도가 느릴 텐데 계획을 세울 때 어느 정도 차이를 두시는지요? 네. 네. 그 특수학급을 제가 요번에 발표한 학교는 2년 연속을 했고 그 전에도 뭐 중학교, 고등학교 수업을 진행을 했는데 진짜 일반 학급에 비해서 진도가 많이 느리기 때문에 처음에 뭐 1시간 100분 안에 이 정도까지는 해야지 계획을 세우고 가지만 거기에서 활동을 뭐 한 2개 정도 했다면 하나밖에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울 때는 우선은 이제 특수학급 친구들하고 할 수 있는 활동을 한 2개 이상 뭐 이렇게 세워갑니다. 근데 이제 상황이나 그날 이제 학생들의 적극적인 뭐 참여도에 따라서 어떤 거는 다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럴 때는 과감하게 하나는 포기하고 하나만 좀 기본적인 어떤 꼭 핵심적으로 해야 되는 활동 위주로 해서 그 뒤에 거는 못하게 되면 만약에 시간이 좀 허락된다면 그 다음 차시에 좀 뒤로 미뤄서 같이 진행을 하기도 하지만 네, 활동을 딱 핵심적인 활동 하나를 가장 좀 핵심으로 그 시간 안에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계획 자체를 이제 좀 줄여서 시작하는 것 같아요. 네, 3번째 질문 보겠습니다. 오픈 채팅방 예절이나 디지털 안전은 민감한 부분인데 특히 주의를 기울이는 부분은 어떤 것인가요? 네. 앞쪽에 한 번 더 보여주세요. 예, 부작용이나 학부모 항의 같은 사례가 있었다면 소개해 주세요. 우리 교사들이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아마 이런 부분일 텐데 좀 사례를 소개해 주시고 어떻게 또 대처를 하셨는지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선생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다 같이 볼 수 있도록 잠깐만 일어나서 예, 말씀 주시면 아마 카메라 감독님이 정말 애를 쓰고 계세요. 예, 고맙습니다. 네. 제가 이쪽에 좀 있다 보니까 작년에도 저 오픈 채팅방을 만들어서 처음에는 이제 패들렛보다 오픈 채팅방에서 활동한 결과물이나 이런 걸 막 공유를 했어요. 근데 그 다음 주인가 이제 담임 선생님께서 이 오픈 채팅방을 없애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그 학생들이 이런 어떤 시간에 대한 개념이나 이런 게 조금 부족해서 밤 늦게 막 뭔가를 올리기도 하고 그거에 관련이 없는 건데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막 무언가를 자꾸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그거를 이제 학부모님께서 보시고 이거 오픈 채팅방을 왜 만들었느냐 막 이렇게 약간 항의도 하시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올해는 그거에 대한 좀 이제 채팅방에서의 예절 밤 늦게는 아까 제가 잠깐 보여드렸지만 그 활동지에 이런 카카오톡 오픈 채팅 이런 채팅방을 할 때는 어떤 우리가 예절을 지켜야 되는지 뭐 밤 늦게는 하지 않는다 너무 길게 하지 않는다라든지 그래서 올해는 조금 더 그 부분을 주목을 해서 학생들하고 그 온라인 세계에서도 지켜야 될 예의가 필요하다 해서 그 부분을 조금 집중적으로 했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당부를 주신 게 수업이 끝나면 꼭 바로 없애달라고 하셔서 수업 후에는 바로 이렇게 오픈 채팅방을 그 목적이 필요할 때만 잠깐 개설했다가 바로 이제 없애는 그런 쪽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네. 네, 어쨌든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을 해 주셨네요. 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보여주세요. 다음 질문. 아까 잠깐 나왔던 것 같은데요. 네. AI 리터러시 교실 신청 그리고 새로운 시도에 대해서 학교 교장 선생님이라고 딱 짚어주셨어요. 네, 교장 선생님의 평가는 어떠셨나요? 네. 사실 교장 선생님이 이 사실을 아시나라는 생각이 드시는데 제가 그 뭐 허락을 받고까지는 교감 선생님까지는 이렇게 결제를 했는데 교장 선생님까지는 이렇게까지는 안 했고요. 그래서 그 학교에서 하는 프로그래밍이 신청하는 것에 어떤 제한을 주시지 않으셨고 그다음에 저희 교장 선생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학생들을 위하는 거라면 굉장히 하라고 해주시는 편이어서 굉장히 그 지원을 많이 해주시는 편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간식 이렇게 해서 이런 이유로 해서 이렇게 해서 아이들 간식 먹어요. 그랬더니 그 부분에 대해서 네. 좋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이들에게 좋은 거 제공해 주셔서 감사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원 제일중학교죠? 네, 기억하겠습니다. 열려있는 교장 선생님. 네. 계속해서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AI 리터러시 교실에 참여하시면서 사업 선정부터 현장 수업 진행까지의 과정에서 겪으신 어려움 그리고 해결하는 방법 좀 공유해 주십시오.
네, 저거 뭐 선정 과정에서는 뭐 제가 선정된 거니까 그거는 잘 모르겠고요. 그 진행을 실제로 하면서 사실은 제가 처음에 어려움이 이거를 물론 사전 연수 해주셨는데요. 처음 접하는 거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는 약간 맨땅에 헤딩하는 거 잘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일단 해보고 뭐 안 되면 계속 물어보고 제가 거기 해주시는 이렇게 담당해 주시는 분이 제가 굉장히 그 정말 소심한 거 막 물어봤는데도 엄청 되게 친절하게 답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부담 없이 질문을 드려서 해결을 했고요. 아이들 그 아이디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어쨌든 약간 주의 깊게 처음에는 들어야 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생각이 나요.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처음엔 약간 하면서 어려움이 좀 있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은 그냥 다 잊어버리고 2학기 때는 그냥 잘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 어려움이라고 하면 그 아이들이 1학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로그인하는데 1시간 뭐 이런 식으로 걸린 것에 대한 약간의 재책임도 있어요. 제가 그런 것에 대비해서 나름 준비를 했었는데 컴퓨터실에서 제가 준비했었거든요. 근데 컴퓨터실이 이렇게 그 네스쿨이라 그래가지고요. 이렇게 아이들이 임시 프로그램 막 깔까봐 세팅을 그 초기화를 시키세요. 그래서 제가 일일이 28대의 컴퓨터에 저거를 접근할 수 있는 걸 다 깔아놨는데 컴퓨터 선생님이 그걸 초기화를 싹 시켜버려. 그 다음에 가니까 접속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처음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굉장히 당황했었는데 그거를 제가 컴퓨터실에서 잘 활용하지를 못해서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만 이게 담당 선생님하고 잘 조율이 되면 어려움 별로 없을 것 같고 워낙 프로그램이 체계적으로 좀 섬세하게 잘 돼 있어서 잘 했고요. 제가 이 안에서 비카인즈를 이용해서 아이들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뉴스에 대해서 검색하는 이 부분이 1학년한테는 조금 약간 어렵게 느껴졌어요. 근데 3학년하고는 제가 정보통신단원 기술교사니까 정보통신단원하고 연결해서 올해 이제 2학기에 요거 수행평가를 진행해 봐야겠다. 1학기에 수업을 진행하고 그랬는데 이제 바쁘다는 뭐 촉박하게 또 진행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약간 올해는 이제 연수를 받고 제가 또 찾아보니까 유튜브에 비카인즈를 활용해서 또 수업을 하신 선생님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다시 제가 익혀서 아이들 그 단원에 적용을 시켜서 수업을 하고자 합니다. 일단 해보시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노하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네. 그 여러 가지 어려운 사례들을 공유를 해주셨기 때문에 이곳에 계시는 분들은 그 어려움은 겪지 않을 것 같아요. 컴퓨터에 노터치 이렇게. 네. 지금 타이핑할 시간이 없어서 제가 받았거든요. 김세진 선생님께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AIDT 이슈는 당사자성 측면에서 훌륭한 주제인 듯합니다. 혹시 이 외에 생각해 보셨던 주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런 질문이 들어와 있습니다. 실제로 그 당시에 사회 연계에서 지구촌 갈등 상황과 관련한 뉴스 기사 분석하기를 또 그 다음 단계로 했었는데요. AIDT 수업을 하고 난 이후여서 아이들이 좀 더 그 수업에 적극적으로 더 열심히 참여를 했던 것 같고 그때 나왔던 사례로는 2024년 사례였다 보니까 러우 전쟁,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다루기도 하였고 또 아이들이 그때 당시 관심이 있었던 뉴진스 그 하이브 문제 사건 이것도 나름대로 그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뭐 지구촌의 글로벌 그 문제 갈등 사건이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그것도 다루기도 했고 또 트럼프와 그때 당시 트럼프가 당선된 상황이어서 트럼프의 당선이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조사를 하기도 했고 또한 학생들은 그 오물풍선과 관련해서 북한과 우리나라가 어떤 관계가 이제 개선이 어떻게 될 건지 또 현재 우리는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지와 관련해서 기사를 분석하고 아이들끼리 논의를 이끌어 나가기도 했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주제들이 굉장히 도움이 되시는군요. 나도 좀 해봐야겠다. 서용리 선생님께도 질문이 좀 들어와 있는데요. 네, 초등학교 1, 2학년에게 미디어 비판적으로 바로 보기라는 것은 좀 너무 어려운 과제 같은데 선생님께서는 그러면 어떻게 접근을 하시나요? 이런 질문이 들어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비판적으로 보기는 사실은 이제 어른들의 언어이고 아이들한테는 이제 비판이 이제 그거를 비판하고 비평하라는 뜻이 아니라 그 미디어 속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보고 미디어가 어떤 식으로 구현되는지를 알아보는 활동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뉴스는 무엇이고 신문은 무엇이고 그다음에 신문 기사에 들어갈 내용들 우리 주변에서 신문 기사를 찾는다면 무엇이 있을지
그다음에 이제 광고는 우리 주변의 광고는 무엇이고 광고를 볼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일지 그 정도 수준에서 다루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거를 비판하고 그다음에 분석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건 아니고 아이들 수준에 맞춘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미디어에서 내는 의견들을 받아들일 때 주의사항 이렇게 좀 생각하면 되겠네요, 선생님. 네. 네, 고맙습니다. 아마 이곳에 계시는 그 미디어 교육 종사자 여러분들께서도 선생님들께서도 큰 도움이 되는 시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함께해 주신 네 분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